Okay, good afternoon. Welcome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분과 세션 3.2 인파워먼트를 위한 변혁적 교수법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크리스티앙 브라보 아라에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산티아고 사무소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세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자들이 인파먼트를 위한 변혁적 교수법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핑 첸 님이십니다. 말레이시아의 아츠 에드 시니어 매니저이십니다. 연사께서는 예술 문화 및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경험 학습 방법론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19년 동안 이런 작업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아치에드의 시니어 매니저로서 지역사회 경험 학습 추진을 위해 현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리소스 포털을 개발하여 CBL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확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CBL 방문론을 이용한 교사와 교육자 대상의 세계 시민교육 요소 고취 및 교육을 위해 아치에드 교육자 팀과 함께 앞세우와 협력했는데요. 또 전문 분야인 이해관계자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와 농촌을 배경으로 한 문화 매핑 프로젝트도 관리한 바 있으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Hi.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세션 되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요핀 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화교들도 있지만 무슬림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종교와 문화를 포용을 하는 국가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런 풍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훌륭한 어떤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NGO로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고 또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왔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Yeah, I would like to focus on 우선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학교와 또 교사들과 협업을 할 때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L이라고 부르는 지역사회 경험 학습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함께 했던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이 NPO 즉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해왔던 CBL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주도한 경우 또 NPO라는 단체가 주도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많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생들을 보면 글로벌 역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역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의 어떤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타인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겠지만 이런 타인에 대한 존중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왜 점수가 이렇게 낮은지 이런 것이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지적 적응성을 보았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머릿속으로는 알고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관심은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관점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의 이렇게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점수가 하위권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일단 학교들을 보면 이 중국인들의 그런 학교들, 즉 민족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중국 학교 같은 경우는 6년의 어떤 과정으로서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지 않는 한 다른 민족의 그런 학교와 연계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별로 다르게 교과가 운영이 되고 학년제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부재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어떤 지적 토론을 위한 포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현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칠지라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실천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는 것, 실험을 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보는 것, 또 현지의 세팅에 맞춰서 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담대한 목표를 갖고 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경우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현지에서 내지는 가족과 학교에서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것,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학교 건너편에 있는 다른 학생들, 다른 타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와 또 지구와 또 학교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고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민 의식을 실습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NGO, 지역사회 다 각각 해야 할 몫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실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관련돼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CBL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경험 학습 방법을 저희가 활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방법이자 협동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학습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학습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실제로 실천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뭐 프로세스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을 이런 세 가지의 방면에서의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페낭의 빈화 여자 사립 고등학교와 2017년부터 협업을 해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일단 학교에서 반경 1에서 2km 정도를 설정을 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설정하게 됩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도보로 가능한 그 거리를 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의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장을 만드는 그런 특정한 산업을 일단 선정을 하여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식량 생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그런 상거래나 어떤 간장의 제조법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또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저희의 트레이닝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 이것은 이제 4개월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매일과 같이 했던 것은 아니지만 4개월에 걸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의 실제로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을 하여서 공동체 일원들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인포그래픽을 이용을 하여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 분석 내용을 또 지역사회에 공유하도록 하였고요.
지역사회는 이것을 보고 정말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학생들이 제시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또 다른 주민들과 또 공유를 했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소스의 제조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을 더 잘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패키징을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 포장을 어떻게 달리할지 그 디자인을 어떻게 달리할지에 대해서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일방향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양방향의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사들이 정말로 고무되어서 이 경험에 고무되어서 2017년에서 2023년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 작지만 또 단순한 간단 명료한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학교의 매점에서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의 쌀 소비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도 하였고요. 이 해당 교사가 학교의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프로젝트와 또한 교통체증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의 어떤 보행로 관련된 설치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2017년에는 이제 작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교사를 또 교육하는 또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 사회학 관련돼서 3년에 달하는 커리큘럼까지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교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림친친이라는 이 분께서는 이제 수석 교사로서 또한 멘토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보다 많은 교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 CBL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치에도와 함께 학교 전교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연결고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치 앱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였습니다. 학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서로 간에 사교작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많은 학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제 재래시장에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단지 재래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폐기물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과제를 바탕으로 어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고안이 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해하고 경험하고 분석하고 이제 행동하는 이 4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행위들과 관행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전통적인 상인들이 폐기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창의적인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또 확인을 했던 사례였죠.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폐기물을 달리 재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상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이것을 또 다른 상인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서로 간에 모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또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바람직한 효과적인 관행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일단 개인에서 이제 지역 사회로 그리고 또 본인들의 주에서의 매립지라든지 폐기물 관리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것을 또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작은 노력에 시작을 해서 글로벌적인 과제까지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죠. 저희가 그동안 재래시장에서의 많은 G세드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정말 풍부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의적인 툴들을 이용을 하여서 다양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람과 또 직업과 제품 등 역점 분야로서 삼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생생한 사진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발견했던 사항들을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나 자료를 통해서 이 상인들과 재래시장 분들과 공유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NGO로서 학생들이 그런 발견했던 그런 내용들을 예술가들의 활동과도 접목을 하여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와 문화권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것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국가이긴 하지만 서로 간의 문화가 섞이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 구성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주 좋은 친구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 17개가 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꾸준하게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나은 개선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 사회와 더 많이 관여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던 것이고 또 제품에 있어서의 어떤 포장이나 이런 아이디어 등을 통해서 실제로 더 많은 또 매출을 기록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주도하는 것과 이제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CBL 프로그램을 했을 땐 본인들의 이 사회에서의 위치와 소속감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과서만을 보고 어떤 사면 벽에 어떤 교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직업과 언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관계 구축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또 나름의 학습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이제 학습 목표와 딱 결합을 하여서 이 학교들이 또 나름의 그런 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이런 실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주축을 삼고 있는 활동을 브랜드화하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여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협업을 할 경우 실제로 임팩트가 있고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인근에 있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속감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교사들 간에 어떤 협업하는 것 자체가 물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보다 넓은 세상에서의 또 보다 넓은 공간에서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꾸준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습에 있어서 즉 번역적인 학습에 있어서의 이 상호 연계성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이 아닌 그 외 많은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아마도 이제 질문을 받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합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on your devices. 네, 그리고 이번 발표는 한국어로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이 수신기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ED를 직접적으로 선도하고 계시는 교사님이시고요. 2015년부터 수업에 적용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 교사이신데요. 주로 이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인권 환경 문제, 분쟁, 그리고 평화에 중점을 두고 교과 과정을 수립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년간 경기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GCD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유관단체와 협력을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GCD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GCD 교과서 개발뿐만 아니라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교수 학습 방법 관련해서 연구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황지민 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수원 금호초등학교 교사 황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그 국제회의에서 초청받은 연사들의 목록을 쭉 보니까요. 제가 유일하게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 순서에서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이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의 어떤 여러 고민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시행했었던 세계시민교육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인 사무들과 또 지도해야 하는 교과목도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한두 가지 과목이 아니에요. 13개의 과목을 다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을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는지는 많은 고민을 요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9년 동안 저희 반 아이들하고 세계 시민 교육을 매년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UN 기념일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는 합니다. UN 기념일을 중심으로 수업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도 아주 좋고 또 다음번에 학생들이 자신의 실생활에서 기억해내기에도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N 기념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전쟁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 같은 그런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도 학생들의 실제 삶과 관련되어 있다면 수업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탐구하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럼 이런 수업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느냐? 저보다 훨씬 더 세계 시민 교육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압세유나 기타 다른 NGO와 같은 유관 기관들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니까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다양한 챕터 내용들도 제가 지도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이 있다면 가져다가 활용하고 합니다. 또 현장 체험 학습을 직접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장소에 함께 아이들과 가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정부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각자 다 자기의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부해 주신 거죠.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노트북과 같이 교사들이 선정한 기기를 학생들이 매일 교실에 비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느냐? 교사 혼자서 설명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게임을 활용해서 지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기도 하고, 토론이나 책 읽기 수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과업들을 제가 제시해 줌으로써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교육 학교 교사는요, 어떤 내용을 지도하고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언제 지도하는지가 또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를 하고 연수를 진행해 보면 도대체 선생님 그 수업 언제 하세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시간 정말 저희 바쁜데 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거 언제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세계시민교육 교과 시간이 없거든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언제 하느냐? 저는 교과 내용에 보면 국어나 사회나 뭐 미술이나 여러 교과 안에 이미 세계 시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가져다가 융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의 아이들에게 소개되어 있는 지문, 글 지문이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는 또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국어 1시간, 사회 1시간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융합해서 제 나름대로 재구성한 수업을 가지고 1시간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절하게 분리하거나 합침으로써 제가 세계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창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은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진로를 탐구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지도하고자 하는 자유 주제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시수가 몇 시수가 주어집니다.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교과 시간과 창체 시간을 합쳐서 지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학교 점심시간 그리고 아침 행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교실 밖에서도 저는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제시하고 있는 숙제는 첫 번째 그 G세드 다이어리 라이팅을 숙제로 내어줍니다. 이거는 저와 함께 세계 시민 수업을 하고 나면 그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그 주에 적어서 노트에 적어서 본인이 배운 것과 그리고 느낀 점을 적어서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G세드 티처가 한번 아이들에게 대보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배우기만 한 것을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넘어가지 않고 세계 시민으로서 실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도 더 덧붙여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해 보는 그런 기회도 제공합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저하고 공부했던 세계 시민 내용, 예를 들면 공정무역이나 아니면 세계 식량 부족의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저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교 밖에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좀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수업들을 앞에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은 그냥 짧게 사진으로 쭉쭉 한번 보실게요. 제가 했었던 가장 긴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후변화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총 10차시 프로젝트고 과목은 제가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과목은 국어, 사회, 도덕 시간을 융합해서 이 10차시를 뽑아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개념을 학습하는데 인포기록팩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저기 아이들 신문지 위에 보이시죠? 저게 이제 탄소 발자국 게임을 제가 개발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의 개수를 저 왼쪽에 있는 저 숫자 판 저걸로 같이 본인들이 찍어서 살펴보고요. 그 개수만큼 신문지 조각을 잘라내는, 그래서 영토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게임 활동입니다. 또 국어 시간에 그 리딩 시간을 활용해서 그레타 툰베리와 관련된 도서를 하나 선정해서 국어 교과서 대신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그 중간중간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구글 어스에 실제 그레타 툰베리가 다녔던 공간들을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VR 투어를 해보면서 이 책을 좀 더 몰입해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신문 기사라든지 아이들이 슬라이드를 직접 제작해서 발표하는 수업도 있었고요. 또 저는 학급에 이제 예산들을 좀 끌어모아서 저렇게 대나무 칫솔이나 아니면 그 공정무역 코코아 제품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 쓰냐 하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과제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봐라 라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공정무역 초콜릿과 코코아를 선물 받아서 집에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준 거고요. 또 최근에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에는 또 여러 가지 식량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탐구하고 육류 소비를 좀 줄이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곤충 쿠키를 제가 또 예산으로 사서 아이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징그러워서 먹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더 먹겠다고 서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선물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만 보실게요. 저거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6학년 학생이 자기보다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직접 특강을 모집하고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자기들이 시청각실에서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제가 시킨 적이 없고요. 본인들이 마치 선생님이 우리에게 수업하시는 것처럼 자기들도 수업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아이들이 직접 세계 인권 그 조례에 맞춰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도서관 앞에서 나눠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교실에 항상 이렇게 세계 시민교육 관련된 도서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고른 책들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국어 시간을 할애해서 도서관에서 직접 책들을 골라다가 비치해 놓는 것이죠. 이것은 학기마다 계속 책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제 수업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세계시민교육을 9년이나 하고 있는가? 사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고 초등교사로서 의무도 아닌데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나?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내린 답변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그 세계시민 다이어리 쓰는 숙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인데요.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세 번째 빨간 글씨를 보시면 unfair,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정의로움과 그렇지 못함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제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배운 내용에서부터 그것을 결론을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학생이 그 여러 가지 그 세계시민교육 다이어리 그 글 중에서 저에게 좀 감동을 줬었던 문구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한국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세계 시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나의 친구다. 라고 아이가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제가 세계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계시민교육을 이미 경험한 친구들은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벌써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나라의 이슈들이 터졌을 때 그거를 간과하지 않고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런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일이 바로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 앞에 서야 하는 그런 해야 할 일이자 제 소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연구해서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선생님께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은 지금 저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Yes. Do we have anyone?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딱 입장을 했을 때 정말로 느꼈던 것이 세계 시민 교육 관련돼서 세계 시민 교육 관련돼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제가 이후로 이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느꼈던 것이 플레이스 베이스드 러닝 이러한 학습과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고 제가 이것을 또 교사를 교육을 할 때도 꼭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한 참석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플레이스 베이스드 학습이라는 어떤 공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훌륭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과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공유하고 싶은데 이후에 이 플레이스 베이스드 러닝 관련돼서 이제 말씀해주신 분들과 이것을 꼭 이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함은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해당 선생님은 정말로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그런 교사이고 엄청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교사입니다. 정말로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그런 선생님들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보다는 커멘트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차 코멘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Okay, so
We're going to move then to the next.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발표자분을 먼저 소개할까요? 아니면은 질문을 하나 더 받을까요? 저희 질문 하나 더 받을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Yeah.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계획, 지금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뭔가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리고 뭔가 교실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라든지 팩트라든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나 제공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 간의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느 정도로 이 비중을 두고 기획을 하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탄소 발자국 개수와 관련해서는 일단 NGO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공해서 활용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탄소 발자국이 얼만큼 나오는지 제가 직접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NGO의 단체들의 그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가져와서 제가 나름대로 게임 형식으로 편집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시로는 오렌지 주스 500ml 한 잔을 마셨을 때 마셨다라는 행동이 거기에 적혀 있고, 그것을 아이가 그 행동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그 카드가 자동으로 뒤집어지면서 탄소 발자국이 대략 몇 개 정도가 찍히는지 그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평상시에 겪고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구,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에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이것들이 발자국으로 이렇게 치환돼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게임을 진행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전체 10차시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2차시만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 2차시로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차시는 4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Thank you so much, Mrs. Wang.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플란틸라 연구원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휴라이츠 오사카 소속 연구원님이십니다. 현재 인권 교육에 주력하는 휴라이츠 오사카 지역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시고요. 그리고 인권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인권 교육 관련 보고서 그리고 저서를 발간하고 계시고, 또 인권 관련된 교수법이라든지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 교육 편집자이시고요. 그리고 기업 인권 동북아시아 촉진자 교육 매뉴얼, 동남아시아 학교 인권 강의 계획, 동남아시아 학교 체계의 인권 교육 교육 자료, 남아시아 교육 및 인권 교육 교육 자료 등의 교육 자료를 편집하셨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 이후로 압세이유 행사에 참여해 오셨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 선생님께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은 저희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되기도 하죠. 가령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에서 우리가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폭언이 있고 또 무분별한 또 불합리한 비판이라든지 괴롭힘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혐오 발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이 됐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의도적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특정 사람을 수치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허위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날조된 허위 정보도 있고 또 단순한 허위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misinformation과 disinformation의 차이가 있는데 disinformation의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SNS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온라인 불리잉 또는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존중 자체가 경시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empowerment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을 때 어떻게 인파워먼트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라인 정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그렇다면은 GCD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역량을 강화하는 것, 임파워먼트 하는 것, 다양한 이 경직된 정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GCED가 타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파워먼트 그리고 변혁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실이 있는데요. 온라인 미디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과연 변혁적인 학습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임파워먼트를 다시 가르치고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인지 변혁적인 학습이라는 게 지금 이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미 젊은 층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맥락을 설명드리는 차원은 지금까지 쭉 해봤고요. 이제 몇 가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크리티컬 임파워먼트가 됐건 아니면은 변혁적인 교육이 됐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감, 특히나 소외 또는 차별받는 계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JMP와 결연 프로그램 그리고 마취주쿠리 위원회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요르단의 모의 국회에 대한 모델입니다. JMP라고 부르는데요. 학생들이 이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부가 무엇인지 도전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경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험을 어떤 식으로 쌓았는지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JMP 모델 같은 경우 아랍어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모국어를 사용을 해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 학생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은 이러한 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스킬을 배울 수 있고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감수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가 같이 손잡는 결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 그리고 그 상류층 간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 환경이 다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형평성 기반의 관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OT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션 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나서 우정을 쌓고 다양한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인터랙션 세션도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우리가 뭔가 편협된 생각이 있었다면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결혼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 결국에는 보통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이 슬럼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펩시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공산품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을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조금 같이 교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학생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했고 또 다양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만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만남을 가지고 나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추가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추가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결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적인 경험 측면에서도 이러한 결혼 프로그램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은 일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 지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주쿠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 재개발 또는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함께 위원회를 형성을 해서 도시 재개발 과정에 동참을 할 수 있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마치주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또 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주쿠리 위원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향유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덕분에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의 인식도 제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반 대중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로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주지사였는데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함께 무언가에 동참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반추를 해보면서 많은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추후에 내가 성인이 돼서 혹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과연 탈역량화를 해야 될 것인가, 디스임파워먼트가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구조를 놓고 보면 이 사회의 특정 집단이 아무래도 다른 집단 대비 더 많은 힘을 가져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평등성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또 문제가 야기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카르틱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떠한 페다고지 전략을 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인종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다양한 국가인데요. 사실 이 카르틱 선생님의 교실은 다른 이 교실보다 훨씬 더 인터랙티브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밖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미 본인들이 타고난 배경 때문에 인파워먼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차별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인파워먼트를 다시금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인파워먼트 수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르틱 선생님은 결국에 학생들이 내가 속한 카스트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했냐. 카르틱 선생님께서 내가 의도치 않게 뭔가 이 카스트 제도 기반의 문화가 더 팽배하도록 조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학교의 문화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브라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쿠민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이제 다른 계층들의 차별을 받는 그러한 층입니다. 하층민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뭔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간주가 되는데, 기존의 도축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죽의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그 계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층 출신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도화 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쿠민 층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타가가와 지역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등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 브라쿠의 문제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그리고 외에서 학생들이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브라쿠에 대한 이런 차별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카가와 이 중학교에서는 열린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 브라쿠 계층에 대한 차별 문제를 공개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브라쿠 출신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파워먼트를 느꼈습니다.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할 때 그 토론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또 학교 내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호막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브라쿠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꺼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브라쿠 출신이 아닌 학생들과도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교수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관계자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학교 내에서는 보호막이 형성이 되었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완전히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전히 브라쿠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나의 배경,
배경은 나한테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GCD 교육에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인파워먼트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학교 밖에서의 인파워먼트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학교 내에서 인파워먼트 그리고 변혁적인 학습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것인지,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인파워먼트 그리고 이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종합토론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토론 시간에 나는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조금 전에 이 플란틸라 연구원님께는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네, 질문을 드려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r else I'm going to use my privilege as moderator. So 네, 혹시 질문이 없다면 제가 진행자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there's someone here in the front. 네, 앞 테이블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Firstly, thanks for the information.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 국가들에는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네, 힌두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다시피 바르만족 그리고 기타 다른 이제 족들로 나눠져 있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요. 방글라데시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여전히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이들의 사회적인 배경이 각기 다를 텐데 이때 어떻게 하면은 부유층 출신이 있고 그리고 빈민층 출신이 있는데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의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에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인식도 팽배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평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GCD 측에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학교 밖의 상황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교수자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안에서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학교 밖에서의 액션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학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잡아서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이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에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도 있고요. 이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우리가 결연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실제로 편견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From Miss Yoki Bin-chen. 네, 요기빙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CBL 접근법의 성공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런 지역사회 경험 학습을 사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지민 교사님께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수법과 툴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G세드를 학교 교육에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했던 그런 툴이나 페다고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프 플란틸더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대립 상황들이 있는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첸 매니저님. First of all, I wouldn't say 네, 우선 성공적인 CBL의 요소는 다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교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상황은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맥락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 그 학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이 작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 맥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삼각형 모형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협업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성공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성공적인 어떤 사업은 그런 협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대화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이해 당사자 집단들이 서로 간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의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교사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작게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담이 다 교사에게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은 많습니다. NGO도 있고 또 황지민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선생님들과도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부담을 지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생들과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나 선생님들께 더 많은 그런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교사들은 직접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상의 선생님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십 프로그램을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선생님들께 혹시라도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그리고 3개월 후에 우리에게 충분히 뭔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하시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자로서 학교에서 또 교장 선생님과도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교적인 그런 접근법을 취하면서 이런 학교들은 다른 학교에게도 또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좋은 선순환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사에서 시작해서 학교 그리고 다른 학교까지 확대 적용되는 아주 좋은 사례들 조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지민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활용한 그 교수학습 방법들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툴이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요. 크게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G세드 다이어리 쓰는 부분은 제가 9년 동안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유는 교사도 그 다이어리를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도 그 다이어리를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또 나는 그렇게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학생들이 바쁜 수업이라면 어떤 도구든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바쁜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바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눈과 손과 생각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과제를 제시했을 때 각자의 기기 안에서 그 안에서도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하든 구글 협업 문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생이다 보니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 같은 것들은 사실 교사의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교사가 창작을 해내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드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개념 학습을 시켜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학생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교수학습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주관하는 캠페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강 같은 것들 또는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는 것도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가족들에게 소개를 한 이후에 저한테 인증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데 그 인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반응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든지 아니면 나도 미처 몰랐던 부분을 아이를 통해서 배웠다. 이런 소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뭔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저는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uchísimas gracias.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스페인어를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참 저희가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고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조언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족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프 연구원님. 네, 아까 세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그렇다면은 제가 뭐 최선의 답은 아니겠지만 몇 가지 답을 제 나름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청, 참여, 그리고 포용입니다.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청년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학부모 그리고 교수자 간의 이 포럼을 진행을 하고 여기 학생들도 동참을 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에 학부모들이 사실 많이 놀랍니다. 이렇게나 지식이 많았다고 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경청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경청의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참여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마치주쿠리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동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지식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보니 보통 이제 중산층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상류층에 맞춰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빈곤층 그리고 정말 다양한 층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류화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뭔가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그냥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별로 쪼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통 소외계층 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물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계층까지도 같이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5분이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도 괜찮고 본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부족의, 또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트레이닝 한다는 그런 개념이 때에 따라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어떤 권력 간의 어떤 투쟁이나 이런 권력 싸움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다 나름의 이념이라든지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적으로 소위 말하는 불리잉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맥락에서의 어떤 불리잉이라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레이닝과 교육과 또 더불어서 이런 권력 싸움이라는 어떤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그런 맥락과 배경을 또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평행 상태, 즉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고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지금 교편을 잡은 지 2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긴 합니다만 젊은 교사나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성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프리님 말씀해 주실까요? agree, it's very difficult. 저도 동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실 점이 결국에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GCD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정말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민족 상황과 상관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We actually have 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한 학교 출신이나 뭐 다른 여러 학교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스마트하게 팀 빌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과제가 있고 이것을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팀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 관점들을 함께 활용을 하여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특정 어떤 스킬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면 공동체에 나가면 지역 사회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스킬과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언어적인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소통의 능력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상 어떻게 뭐 공부를 잘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다 각각의 본인들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 각각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인도의 이제 여러 민족들 어떤 특정한 그 민속 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어떤 특정 민족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 관련된 어떤 문화에 대한 배우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어떤 도제의 어업 관련된 어떤 도제 교육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전통 어법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도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를 그런 과정에서는 서로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과 스킬들을 다 결집을 해서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확인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학교에서의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언어, 내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그런 정체성을 활용을 하여서 일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공평하게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영향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자리,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아있나요?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있다면 네,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멜란드라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필리핀의 정말 가장 빈민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마닐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산악지대에 거주를 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세계 시민 교육을 제공을 한다라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소외 계층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게 어려운데요. 특히나 정말 쓰레기 더미에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환경에 처해진 아이들입니다. 이 GCED 프로젝트를 이런 소외 계층들한테 제공을 할 때 어떻게 조금 더 잘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언이 있다라면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각각 1분씩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제프 연구원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아까 쓰레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쓰레기라는 것이 워낙에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누구한테 가냐? 빈민층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업한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업체만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GCED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그냥 폐기하고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순환을 시켜서 경제가 됐건 사회가 됐건 다시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통해서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데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빈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선생님. 네, 질문을 들어보니까 저희 한국에서도 학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네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질문 주신 이제 분처럼 어떤 데는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좀 부유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곳은 부모가 거의 관심이 없거나 아이들의 일반적인 생활 복지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가 인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가 전체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세계시민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SDGs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나의 부와 나의 이런 가정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가 인류로서 추구해야 하는 그런 가치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배우기 어려운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든 본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학습해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지구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가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가도 알아야 하며 내가 추구해야 하는 권리들이 내가 찾아야 하는 권리들이 무엇인지도 저는 이 모든 세계시민교육 속에서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구의 친구들인 아이들인지에 따라서 교육의 어떤 가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so much. So we're going now with Miss Tian, and really briefly, please. So we need to really.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취약계층 어린이들과도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의적인 예술을 활용을 해서 자신감을 고취하고 또 자존감을 고취하는 데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에는 사실 이것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의 공동체만 너무 국한된 그런 프로젝트였다는 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가자.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않고 일단 지역사회 세개 학교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런 이웃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범위를 좀 확장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본인들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사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취약계층 아동들 그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이제 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등등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본인들이 누구인지 소통을 하고 실제 직접 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함께 사업을 예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이것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교와 직접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학교가 주도해서 이런 CBA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죠. 내 안의 사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접근법을 저희는 장려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럼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to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